한국이 상상도 못한 곳에서 초초대박이 터졌습니다. 한 곳도 아니고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만한 엄청난 대박이 터졌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한국이 조만간 미국마저 제치고 세계 1위 국가로 등극할 것이라며 난리가 났습니다. 이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후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과 손을 잡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 지질조사국 USGS에 따르면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은 9,800만입니다. 이 중 56.4%인 5,531만 티 중남미에 있습니다. 중남미가 전 세계 리튬 중 대부분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가 각각 2,100만 톤, 2,000만 톤, 1,000만 톤씩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공급망의 70%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중남미 국가들이 리튬 매장량은 많지만 리튬 채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단숨에 중국을 앞서 세계 최고의 리튬 채굴 기술을 개발했고 전 세계에서 리튬이 가장 많이 매장된 세 국가들에서 동시에 리튬 광산을 싹쓸이하면서 한국이 곧 세계 최대의 리튬 공급 국가로 등극할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 세계 리튬의 절반 이상이 매장된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중남미 3국은 사실 미국과 중국이 리튬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던 곳이었습니다. 미 싱크탱크 윌슨 센터에서 중남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벤자민 게다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주요 강대국이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기 위해 싸우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이 최전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수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 특히 세계 최대의 리튬 매장량을 자랑하는 중남미 지역에서 하얀 금으로 불리는 리튬 광산을 찾아다녔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 사령관 로라 리처드슨 대장은 지난 3월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중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경제, 외교, 기술, 정보, 군사 영향력을 계속 확대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리처드슨은 이 지역은 자원이 풍부하다. 이를 악용해 겉으로는 투자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착취에 가깝게 행동하는 적국의 악의적 활동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로 구성된 남미 지역의 리튬 트라이앵글에 대해 중국의 적극성과 리튬 확보 노력은 아주 영리하고 공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리튬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냐면 심지어 미국 석유 공룡이라 불리는 엑손모빌이 석유가 아닌 리튬을 시추한다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평생 동안 석유만 시추하며 세계 1위 석유 기업으로 등극한 엑손모빌이 이제는 석유가 아닌 리튬을 캔다는 것입니다. 21일 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에너지 대기업인 엑손모빌이 최근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광물 리튬 생산을 목표로 미 아칸소 지역에 대한 시추권을 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엑손모빌은 내연기관 연료에 대한 수요가 오는 2025년 정점에 달하고 2025년부에는 전기 하이브리드, 연료전지 등 친환경 차량이 신차 판매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또 2017년 300만 대에 불과했던 전 세계 전기차 보유 대수가 2040년에는 4억 2천만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리튬 확보에 목숨을 건 미국과 중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이 세계에서 리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세계 국가들에서 리튬 광산을 싹쓸이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을 보유한 국가가 바로 볼리비아입니다. 볼리비아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우유니 염호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포스코가 이 호수에서 가져온 1만 5천 리터의 염수로 리튬의 화학적 추출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염수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 리튬을 직접 추출하고 생산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신기술을 처음 공개한 것인데요. 종전에는 자연 증발 방식으로 리튬을 추출하는데 최소 12개월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포스코의 신기술은 1개월 이내로 걸리고 소량은 8시간이면 추출이 가능합니다. 리튬의 회수율도 종전 최대 50%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포스코는 이번에 성공한 주요 기술 30여 건을 국내외에 특허 출원해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고 지적 재산권을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번 신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앞으로 염수를 보유한 리튬 생산업체들과 손잡고 해외 리튬 추출 공장 건설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5년 전에 포스코가 아르헨티나에 3,1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리튬 호수가 최근 35조 원이 되면서 잭팟을 터뜨렸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아르헨티나. 포스코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아르헨티나의 잠재성을 발견하고 3,100억 원을 주고 리튬 호수를 인수했는데요. 이 호수에 매장되어 있는 리튬 매장량이 1,350만 T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가치는 35조 원을 넘어서며 무려 투자금의 10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이 9,800만 톤이고 아르헨티나 매장량이 2,000만 T인데 이 중에서 절반이 훨씬 넘는 1,350만 톤이 포스코가 산 이 리튬 호수 한 곳에 매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는 전기차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엄청난 양입니다. 말 그대로 초초대박이 난 것이죠. 포스코의 대박 행진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28일 현지 시간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영호 소금호수에서 이용수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 유병옥 포스코홀딩스 친환경 미래 소재 총괄, 구스타보 사엔즈 살타주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착공한 염수 리튬 2단계 상공정 공장은 완공 시 연간 2만 5천 T의 탄산 리튬을 생산하게 됩니다. 1터부터 2단계 공장이 모두 완공되면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를 기반으로 전기차 120만 대를 만들 수 있는 양인 5만 T의 리튬을 매년 양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으로 앞으로 최소 수백 년 동안 이곳에서 포스코는 막대한 돈을 벌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스의 광물 확보 및 가공에서부터 계열사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제조로 이어지는 독자적인 수직 계열화를 완성해감으로써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향후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염호 생산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2028년까지 현지에서 연간 10만 T의 리튬을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포스코는 염수 리튬 외에도 광석 리튬,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2030년까지 리튬 생산량 연 30만 T 체제를 완성해 리튬 생산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천명했는데요. 리튬 국유화를 선언하며 다른 나라 그 어떤 기업도 칠레에 있는 리튬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선포한 칠레.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이 지난 20일 현지 시간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기 원하며 리튬 산업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해 국영 리튬 기업 설립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탄 발표 때문에 그동안 칠레에 엄청난 공을 들여온 미국과 중국은 큰 충격을 받으며 좌절했고 결국 포기한 뒤 짐을 싸서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칠레에서 떠나자 칠레가 갑자기 한국 관련 파격 발표를 하며 미국과 중국에 또 한 번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칠레가 미국과 중국을 모두 쫓아내고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포한 뒤 갑자기 한국의 포스코와 삼성 SDI를 리튬 프로젝트 최종 사업자로 선정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칠레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로 포스코가 칠레에서 리튬을 생산한 뒤 배터리를 만든 후 미국에 수출해도 보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재 칠레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면 칠레의 이러한 한국 편애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칠레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열광하고 있는지는 최근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 한복판에 서울의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놀라운 소식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칠레의 수도에서도 가장 번화가인 곳에 서울의 거리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서울의 거리는 칠레 최대의 명품거리로 조성될 것이라 칠레 정부는 선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칠레가 한국에 리튬을 모두 준 것은 물론 칠레 정부는 세계 최고의 수소 기술력을 갖춘 한국으로부터 수소차를 초대 규모로 수입하고 한국의 수소 기술을 도입해 세계 최대의 수소에너지 국가로 도약하려 한다는 폭탄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로써 미국이나 중국이 아닌 한국이 리튬부터 시작해 양극재와 음극재, 배터리셀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면서 세계 패권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와 가정에서도 모두 리튬 배터리가 내장된 에너지 저장 장치 ESS를 쓸 예정이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무한대입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이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공급망 확보에 이어 압도적인 생산 공장 투자로 전 세계 패권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이 천연가스 의존도를 확 줄이면서 액화 천연가스를 운반하는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점차 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들의 핵심 먹거리 역시 LNG선이 됐는데 특히나 올해의 경우 한국 조선업 사상 역대 최대 수주라는 쾌거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면서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중국은 돈만 쏟아 놓다 뒤등수를 맞게 됐다는데 중국을 제치고 LNG 분야에서 단독 선두로 우뚝 선 한국의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 세계 조선업계의 최대어인 카타르 LNG선 잭팟의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지 엄청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한국의 조선업계 역시 2차 발주를 앞두고 있는 카타르 LNG선 수주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는 가운데 카타르와 오랜 계약을 체결했던 중국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하반기 예정된 카타르 LNG 운반선 프로젝트 2차 발주를 앞두고 가격 협상을 한창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가 추진하는 LNG 운반선 프로젝트는 발주 금액만 12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로 총 40척에 달하는 선박 발주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은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시 총 65척을 발주했는데 이 가운데 90% 이상을 한국 조선업계가 싹쓸이하면서 업계 최강자의 면모를 드러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국내 조선업계가 카타르 LNG 운반선 프로젝트 발주 물량을 다 가져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벌로 꼽히는 중국이 카타르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왔기에 렌지선 발주에도 중국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의 LNG선 건조 기술력을 보유한 만큼 중국을 충분히 따돌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은 카타르에 돈만 쏟아 부을 뿐 12조 원에 달하는 LNG선 발주는 모두 다 한국에게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4월 중국 국영에너지 기업 시노펙은 막대한 금액을 들여 카타르 LNG 가스전 지분 1.25%를 취득했는데요. 당시 중국은 명목상으론 렌즈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지만 사실 카타르의 LNG 운반선 프로젝트에서 중국의 LNG선 수주를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중국은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며 카타르 렌즈선 발주 물량을 따내려고 했지만 결국 계약을 한국으로 귀결되면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조선업계는 중국을 따돌리며 압도하게 됐는데요. 현대중공업이 카타르로부터 렌즈 운반선 17척, 액수로는 5조 원에 달하는 대형 수주 계약을 따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주로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의 간 치열한 경합이 펼쳐지고 있는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HD현대중공업은 카타르에너지와 렌즈 운반선 17척의 신규 수주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액은 39억 달러, 한화로 5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수주한 LNG 운반선은 길이 299m, 너비 46.4m, 높이 26.5m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에너지는 앞서 2020년 6월 HD현대중공업과 조선소 독을 선점하는 계약인 2A를 체결했다가 이번에 본계약을 맺으면서 현대중공업의 수주 목표를 달성하는 데 힘을 보탰습니다. 실제로 이번 계약으로 HD현대중공업은 단숨에 반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당초 HD현대중공업의 올해 수주 목표는 118억 달러였지만 이번에 맺은 새 계약액을 더하면 총 수주액이 125억 달러로 추산되면서 목표의 106%에 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삼성중공업이 기록한 3조 9,60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 조선업 사상 최대 수주액 기록을 다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번 수주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대형 수주로 한국 조선업 수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도 있지만 고부가 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 업계가 중국 업계를 압도하게 됐다는 사실이 더욱더 각별해 보입니다. 실제로 올해 세계 렌즈 운반선 시장 수주 규모는 총 60척으로 이 가운데 한국이 82%인 49척을 가져갔고 나머지 11척인 18%만 중국 조선업체들에게 돌아가며 완전히 따들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업계에서는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 기반이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렌즈 운반선 수주 잭팟이 이번에만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는 자국 앞바다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새로 발견되면서 현재 LNG 수송선단 확충을 대규모로 추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카타르에너지는 2020년 국내 3대 조선사와 100척이 넘는 LNG 운반선 건조 슬롯 계약을 체결했고 작년 말부터 실제 발주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카타르는 2027년까지 NG 생산량을 기존 연간 7,700만 톤에서 1억 2,600만 TU로 늘릴 계획으로 LNG선 수요가 앞으로도 많아질 전망입니다. 특히나 국내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이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만큼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사들의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선업계의 예상대로 추가 수주를 순조롭게 마친다면 국내 조선 3사는 올해 수주 목표액의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이런 이유로 실적에서도 국내 조선 3사가 청신호를 켜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당장의 실적 발표를 앞둔 HD한국조선해양은 이번 3분기 매출 5조 3,800억 원, 영업이익 1,630억 원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하나오션은 매출 1조 9,200억 원, 영업이익 741억 원을 기록하면서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삼성중공업은 매출 2조 360억 원, 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벌써부터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건 한국조선업이 초월에 올라탔다는 시각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실을 방증하고 있는 건 국내 조선소들이 이미 3터부터 4년치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발주될 카타르 LNG선 2차 물량까지 고려하면 국내 선박 건조 도크는 2026년까지 예정이 짝 찬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국내 조선소의 건조 도크가 꽉 차서 일부 렌지선 신규 물량이 중국으로 간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사실 이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우선 선박은 그간 발주처와 쌓아온 신뢰와 함께 건조 경험치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LNG선에 대한 수주 및 건조 경험치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데 최근 수주에 성공할 수 있던 배경은 한국의 도크가 꽉 찼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더구나 최근 렌지선에 대해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존의 건조 능력 이상의 LNG선 수요에 한해서만 중국이 가져간 거라는 판단입니다. 국내 조선소의 건조 도크에 여유가 있었다면 수년간 한국과 거래해 온 선주들이 한국을 제일 먼저 찾는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최근은 이런 분위기조차 달라지고 있는데 당장의 카타르만 보더라도 늦어도 되니 중국에게 건조를 맡길 수 없다는 입장 드러내면서 한국 조선업계를 찾는 상황입니다. LNG선 건조 경험이 부족한 중국 업체들을 믿을 바엔 세계 최고 수준의 LNG선 건조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을 기다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 조선 업계가 무한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건 그야말로 한국의 렌즈 기술력 세계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HD한국조선해양은 LNG선 부문에서 중국 추격의 기술로 방어하는 등 친환경 선박의 속도를 내며 격차를 더 벌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은 그동안 확보한 친환경 선박 기술을 실제 적용하기 위해 국제적 인증을 비롯한 상용화 준비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HD한국조선해양 자회사 HD현대중공업은 최근 조선해양 박람회 노르시핑 2023분에서 프랑스 성급 BB로부터 초대 영원 유운반선과 LNG선에 적용할 수 있는 선박 풍력보조 추진체계에 관한 기본 설계 인증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 기본 인증을 받은 풍력보조 추진체계 기술은 풍력보조 선박 추진체계 기술의 잠재력이 입증된 것으로 개발된 풍력보조 추진 기술은 2가지 날개둘, 1가지 회전자 돛 등 3가지 추진체계로 가동됩니다. 선박에 쓰이는 풍력보조 추진 기술은 탄소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선사들이 주목하는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HD현대중공업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한 셈입니다. 이렇듯 현대중공업이 친환경 기술에 전념하는 이유는 다가올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가 급증하며 도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선사들이 친환경 선박을 도입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데 까다로워지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려면 결국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HD한국조선해양에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최대 경쟁 상대인 중국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는데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HD현대 말고도 우리에겐 하나오션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어 미래가 더욱더 밝은데요.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 제1독에서는 대형 LNG 문반선 4척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데 이 4척을 합치면 가격이 벌써 무려 1조 원을 넘습니다. 하나오션은 현재 65척의 LNG 운반선 수주 잔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제1독을 렌지선 전용 도구로 운영하는 등 폭발적인 수요에 미리 대응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미국 델핀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설비 2호기의 수주는 물론 카타르 LNG선 수주까지 넘보고 있는 등 올해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업계에서 내다보고 있는데요. 중국이 아무리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한국을 따라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하더라도 국내 조선사들의 기술력 초격차라는 벽을 넘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최대 운하 보유국 중 한 곳인 파나마가 한국에게 미래를 맡겨버리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이를 대서특필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파나마는 중국의 파격적인 제안도 뿌리치며 한국을 선택한 상황인데 1대1로를 확대하기 위한 시진핑의 계획이 물거품이 됐다는 기사가 쏟아졌을 정도입니다. 파나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기에 외신들이 한국을 주목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파나마는 매년 14,000척의 선박들이 이용하는 대형 운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에서 카리브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세계 물동량의 3%부터 5%를 책임지며 북미와 남미를 연결하는 지점에 있어 있기도 하죠. 원래는 콜롬비아에 속해 있다가 1903년 미국의 도움으로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시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나라의 미래를 바꿀 핵심 사업으로 철도 교통망 구축에 집중해 왔습니다. 시진핑이 2018년 파나마를 방문해 지하철 수주에 온 힘을 쏟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 중국은 교량, 철도, 항구 및 발전소 등에 대한 투자를 제안했고 컨테이너 항구 구축에 9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하철 공사에는 중국 건축공정 총공사를 필두로 5개 중국 업체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출사표를 냈을 정도입니다. 파나마는 중앙아메리카 국가 가운데 지하철을 유일하게 운영해 왔던 나라입니다. 2014년 총 길이 16km의 1호선을 건설했고 2호선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3호선 건설은 파나마의 미래가 걸린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이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2019년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3조 3천억 원 규모의 파나마 지하철 3호선 사업을 수주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주축으로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국내 3개사가 중국 컨소시엄과 경쟁을 벌인 끝에 최고점을 받아 수주를 따냈던 것입니다. 수도 파나마시티와 서부를 연결하는 전체 25km 구간과 14개 역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강력한 지진도 견딜 수 있는 조건이 요구됐습니다. 지금까지 파나마에서 추진된 인프라 공사 중 최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한국 컨소시엄은 기술 제한 403점, 경제성 490점으로 893점을 받았지만 중국 철도 그룹이 포함된 컨소시엄은 842점을 그치며 탈락했던 상황입니다. 이에 중국 측은 분노했고 한국 수주에 제동을 걸어왔습니다. 파나마 측이 입찰 예정가로 24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한국 컨소시엄이 이보다 높은 25억 700만 달러를 제안했음에도 최고점을 얻었던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죠. 여기에 한국 측은 자금 조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검토의 명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선택된 것에 반발해 5건의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컨소시엄의 입찰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기술 요구사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없으면서 가격만 저가로 써내 수주를 따내려 했던 것입니다. 결국 중국 측은 최소 기술평가 점수인 375점조차 넘지 못해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파나마 정부는 이달 후 중국 측의 이의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컨소시엄의 최종 수주를 확정했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한국에게 패배했다며 한탄하는 기사를 쏟아냈죠. 파나마 3호선과 유사한 국내외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도 그들에게 신뢰를 준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환태평양 조선대에 위치한 탓에 일본에 버금갈 정도의 지진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현대건설의 기술력은 현지의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모노레일 교량의 강경 요구 조건 변경을 통해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을 끌어내는 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입니다. 강경 구조가 경제적이며 지진에 저항하기 유리한 구조지만 내진 설계 검토 결과 시방서 규정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파악했고 받침 구조로 변경해 하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력을 선보인 것입니다. 전 노선에 동일한 받침을 적용한 성능 기반 내진 설계 기법을 활용해 교각 단면을 축소하고 최소 철근만 배치해 하중을 줄일 수 있어 기술적 찬사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공사비를 279만 달러나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일 공사 기간은 22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죠. 이런 성과는 강진이 많은 중남미를 사로잡아 향후 추가 수주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4호선 사업은 건설 단계에서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공 시 하루 18만 명, 피크 시간대 2만 명의 승객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파나마 서부 주민들은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가지고 출근해 왔는데 그런데도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2시간 이상이 걸리는 상습 정체에 시달려 왔습니다. 하지만 3호선 건설과 함께 주민 50만 명의 극심한 교통난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파나마 인구가 400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국민들이 출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올 4월 4천억 원 규모의 터널 구간을 추가로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여초 운하 인근의 교량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줄이기 위해 터널 구간으로 변경해 한국 컨소시엄에 맡긴 것입니다. 운하 밑을 지나는 총 길이 5.3km의 터널을 뚫는 것으로 이는 파나마 운하 밑을 통과하는 최초의 터널입니다. 파나마 메트로 청장은 지하터널이 사업 위험을 낮추고 시간을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인 파나마 운하가 터널로 인해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들은 지진 등의 강점이 있는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믿고 수주를 맡겼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해당 터널 사업은 일본 쪽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당시 모테기 외무상은 파나마 운하의 두 번째 사용자인 일본이 터널 등이 포함된 지하철 프로젝트를 제공하길 원한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철도 사업 자금 상당 부분을 일본 국제협력기구 JICA-가 장기차관 형식으로 제공해 일본 측은 파나마가 자신들에게도 발주할 것이라 기대한 면도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이 수주했고 일본은 부러움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터널은 해수면보다 64m 아래에 있으며 2023년 착공이 될 예정입니다. 파나마 언론들은 터널을 한국에 맡겼다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운하를 통해 연간 20억 불 이상의 통행료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 다발 지역에 그 지하 터널을 한국이 건설한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맡긴 것과도 같은 행동이라는 평가입니다. 터널이 잘못되거나 지진이 나서 무너질 경우 파나마뿐 아니라 세계 물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 측이 문제로 삼았던 금융 부분에서도 놀라운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추진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금융 약정이 KXF 글로벌 2022에서 올해의 거래로 선정된 것입니다. KXF 트레이드 엑스포어트 파이낸스 는 2013년 런던에 설립된 금융종합 미디어로 매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이뤄진 최고의 거래 10개를 부문별로 선정해 발표해 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미국 나팀 파이낸스가 선정한 올해의 거래 수상에 이은 두 번째 경사입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지난해 6월 27억 달러 규모의 중장기 금융약정을 체결했고 글로벌 금융회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금융안을 제출했기에 최고의 거래 평가받는 상황입니다. 파나마는 사업비 25억 달러 규모의 5호선 건설 프로젝트에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2km 길이의 14개 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계획 중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한국 도화 엔지니어링이 참여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화는 파나마 3호선 설계에도 참여했기에 향후 한국 측의 수주가 기대된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파나마가 미래를 맡긴 곳은 현대건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해 12월 파나마 최대 발전소를 6,500억 원에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신규 복합 화력발전소와 렌즈터미널 증설 공사를 따낸 것인데 이는 기존에 건설했던 발전소가 엄청난 호평을 들었기에 성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EPC 턴키 방식으로 렌즈 프로젝트를 수주한 바 있습니다.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됐고 착공 후 27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해냈습니다. 중남미에서 진행한 가스복합 발전 프로젝트 중 최단기간 기록을 세웠던 것입니다. 파나마 콜론 프로젝트는 380메가와트 규모의 복합화력 발전소와 18만 세제곱미터 용량의 렌즈 터미널을 건설한 사업입니다. 코르티솔 대통령은 준공식에 참석해 해당 프로젝트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며 중남미 에너지 시장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기념비적 프로젝트가 됐다고 치하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건설한 발전소는 파나마 총발전량의 23%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산업단지와 30만 가구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에 640메가와트 규모의 파나마 다툼 복합발전소와 콜론 LNG 터미널 증설 공사를 수주했던 것이죠. 결국 파나마는 국가에너지 산업의 상당 부분을 한국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건설은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데도 힘쓰고 있습니다.
K-POP 노래와 댄스 등 한국 문화를 배울 기회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에서도 파나마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3일 이재용 부회장이 파나마 법인을 찾은 것도 이런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중남미 지역 법인장 회의를 가졌고 사업 현황 및 전략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대통령을 만나 협력을 다짐했죠. 파나마는 삼성TV가 세계 1위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역할을 했던 상징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컬러TV 개발에 성공한 것은 1976년이었습니다. 당시 수출을 모색했는데 선뜻 낯선 회사 제품을 받아주는 바이어는 없었죠. 그런데 첫 수출 대상국은 뜻밖에도 중미의 파나마였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미국 시장에 앞서 파마나를 테스트 마켓으로 삼았고 현지 판매상에게 독점권을 부여해주는 등 최선을 다해 설득해 기회를 잡았던 것입니다. 파나마 전원과 방송 시스템이 미국과 같다는 점도 이런 선택을 했던 배경입니다. 1차로 컨테이너 1개분에 해당하는 250대를 파나마에 수출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삼성TV는 열흘 만에 매진됐고 곧 미국 시장에 진출했죠. 현재 삼성TV 시장 점유율은 31%까지 올라섰는데 파나마에서 진행했던 테스트를 발판 삼아 17년 연속 세계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파나마 현지 법인은 삼성전자에서도 해외 첫 지점입니다. 삼성은 내년 파나마에서 열리는 로봇올림픽의 후원사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파나마의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일에 삼성이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파나마 대통령은 삼성이 파나마에서 무슨 사업을 하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죠. 한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나마. 더욱 높은 협력을 이루길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아마존 다음으로 큰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자, 그런데 최근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한 콩고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열대우림을 한국에 매각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열대우림에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와 가스들이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이를 사기 위해 혈안이 됐었는데요. 콩고가 왜 다른 나라들을 모두 뿌리치고 한국을 선택했는지, 한국이 콩고 분지를 최종 낙찰받게 되면 얼마나 큰 대박을 얻을 수 있는지, 한국인의 복지가 얼마나 눈에 띄게 달라지는지, 아마존과 함께 지구의 허파 중 하나로 꼽히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민주콩고의 열대우림이 곧 다른 나라로 팔릴 것이라 미 일간 뉴욕타임스, 나이트가 24일 현지 시각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민주콩고 정부는 자국 내 석유 가스 매장지 다수를 경매에 내놓은 상황인데요. 경매는 이달 말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콩고는 올해 5월 경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주에는 경매 대상지의 수를 16곳에서 30곳으로 늘렸습니다. 경매 대상지에는 고릴라 서식지인 비룸과 국립공원과 개발 시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수 있는 열대 이탄지뢰 등에 위치한 매장지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은 작년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6 콜롬비아 페소에서 10년간 콩고 분지 열대우림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고 국제사회로부터 5억 달러, 약 6,500억 원 상당의 관련 투자까지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녹색 에너지를 강조하던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조차 화석연료에 다시 눈을 돌리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콩고 탄화수소장관 고문인 토시 음파누는 민주콩고 정부가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주목해왔다면서 빈곤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매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콩고는 현재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곳이 바로 콩고인데요.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 최근에는 콩고 내 마을 간 무역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향을 떠난 이재민들의 수가 수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재민인 멜코아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라면서 식량이 부족해 아이들이 아프다 라고 말했고 몇 킬로미터 떨어진 채 루이, 트세로이 일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시 움막은 식량 배급 때 쓰고 남은 비닐봉지나 자루로 고정해 놨지만 비가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만보는 비닐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움막엔 물이 샌다 라면서 이마저도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재민뿐만이 아닙니다. 콩고 주민 에스퍼란스는 음식을 담을 그릇도 없고 물을 나를 통도 없는 열악한 상황에 살고 있다 라면서 주변 밭은 이미 경작이 끝났고
일거리를 찾으려면 아주 멀리 가야 하는데 그마저도 급여가 1달러, 약 1,200원. 도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인 요아킴은 비닐포대, 음식, 화장실이 없고 아주 적은 우물도 매우 멀리에 있다 라면서 음식이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콩고 정부는 콩고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석유 매장지들을 매각할 것이라 선포했는데요. 총 매각 금액은 42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된 콩고 내 석유 매장지 모든 곳에서 석유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는 최소 200조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심지어 러시아도 콩고 석유 매장지를 탐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러시아 외무장관이 푸틴의 친서를 직접 콩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콩고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깨버렸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콩고 정부가 한국을 선택한 것 같다며 한국이 초대박 날 것이라 전했는데요. 놀랍게도 콩고가 한국의 이 엄청난 석유 매장지를 매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콩고는 이전에도 한번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으로 구성된 한국 컨소시엄에 콩고의 엠본디 광고를 매각한 적이 있습니다. 이 유저는 잔존 매장량이 2억 6,600만 배럴, 일일 생산량 4만 배럴 규모로 서아프리카 육상 광고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요. 한국은 세계 최고의 드릴십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유 시추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요. 무려 3,600m 이상도 시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 석유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기술력이 부족하거나 너무 깊숙이 매장되어 있어 개발하지 못했던 수많은 석유 매장 지역이 한국의 기술 때문에 난리가 난 것인데요. 콩고 정부도 세계 최강의 석유 시추 기술을 보유한 한국이 개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계약이 최종 체결되면 한국의 복지 수준은 단숨에 퀀텀 점프를 하게 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복지 수준도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가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산유국인 카타르의 경우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대학으로 유학을 갈 때에도 학비 전액을 나라에서 지원해주고 뿐만 아니라 현지 생활비도 국가가 지원해줍니다. 카타르 국민은 교육비뿐만 아니라 평생 의료비와 전기세, 수도세가 무료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산유국이 되면 카타르처럼 이자 없이 국가에서 대출해주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물론 금액에는 제한이 있지만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수억 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더 놀라운 혜택은 바로 개인소득세가 사라집니다. 더 이상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게다가 결혼한 부부가 아이를 낳게 되면 카타르 정부는 아이 아빠와 엄마에 각각 1억 원과 3천만 원씩을 지급하는데요.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월 230만 원 정도를 평생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일머니 파워인데요. 이미 한국석유공사와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콩고로부터 석유 매장지를 한 차례 사들이는데 성공한 바 있기 때문에 당시 노하우를 살려 이번에 또 성공하게 된다면 아시아 최대의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진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팬데믹의 시작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받을 때 유일하게 한국이 콩고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한국은 콩고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코로나19 방역 물자를 대규모 지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로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콩고인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식량을 꾸준히 대량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콩고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가장 호감 가는 국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이전에 콩고 정부가 석유 매장지를 한국에 매각했을 당시에도 콩고 국민들의 태도는 너무나 호의적이었습니다. 콩고가 한국을 선택함으로써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국가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1대1로의 일환으로 콩고의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얻기 위해 콩고에 빌려준 금액 중 2,800만 달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1,700만 달러를 별도로 지원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그 대가로 콩고 내에서 생산되는 코발트 자원에 대한 독점권을 강탈했습니다. 콩고에 도로와 병원 몇 개 지어주는 대가로 콩고에서 생산되는 전체 구리 및 코발트 광산에 대한 지분 68%를 챙겨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콩고 국민들은 너무나도 분노하고 있는데요. 콩고는 중국의 이러한 강탈 행위에 열받은 나머지 IMF의 구제금융까지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의 AFP 통신은 28일 현지 시간 콩고공화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으려 한다면서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중국의 투자 전략이
콩고 공화국에서 장애물을 만난 것 같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콩고는 IMF로부터 5천억 원을 긴급 지원받았고 앞으로도 추가로 지원받을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IMF 측과 협의한 사항 중 하나로 중국에 빌린 돈 중 상당 부분을 갚지 않겠다라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은 그동안 수천억 원을 콩고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콩고의 석유 매장지를 중국에 매각할 줄 알았는데 콩고가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바람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은 단숨에 석유 생산국으로 등극하면서 전 세계 언론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서울에서 진행됐던 방산 전시회 에덱스. 지난 몇 년간 방산 시장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줬던 한국에서 열린 행사인 만큼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난 인파가 몰리며 대성공을 거뒀는데요. 총 수주 상담 액수는 294억 달러 규모로 2년 전 행사에 비해 27.8%나 늘었죠. 실제 계약액은 6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2년 전 대비 무려 46배나 늘어난 것으로 한국 방산이 북과 2년 전에 비해서도 차원이 다른 인지도와 신뢰도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였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 1942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인 무기 도입 결정권을 가진 해외 55개국의 군 관계자 114명이 한국 방산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만큼이나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번 행사의 백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행사에 KF-21C 제6호기 실무를 참가시켰는데요. 기존에 공개되어 있던 한 두 가지 미션만 달성하고 끝이었던 시험 비행 영상들과는 다르게 공중에서 갖가지 역동적인 기동을 펼치며 그 성능을 유감없이 드러냈습니다. 알까지도 KF-21의 성과를 부정하면서 공중에 띄우는 것만이라면 누구라도 가능하다고 주장하던 무리의 입을 다물게 해주기엔 충분했죠. 이 모습은 해외에서 찾아온 전문가들과 관람객들의 눈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행사 종료 후엔 해외에서도 속속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일본 군사 전문 기자의 칼럼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느새 독자 개발 4.5세대 기체들 공중에서 뒤집고 돌리는 모습을 보니 상당히 착잡했던 모양인데요. 제목에서부터 일본은 항공기술에서도 한국에 추월되어 버렸는가 라서 통탄스러운 감정이 묻어나고 있었죠.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일본의 저명한 군사 전문 기자세라 미츠히로입니다. 그는 개막식에서부터 ADX를 찾아 에어쇼가 일반 관객에게 공개되는 퍼블릭 데이까지 6일간의 진행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그가 개막식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아무래도 개막식 연설부터를 KF-21을 세워놓은 앞에서 진행했다는 점인 모양인데요. 군사 분야를 좋아하는 일본인으로서는 자체 개발 전투기가 없는 일본으로는 따라할 수가 없는 그 장면이 못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KF-21은 KAI가 주체가 되어 개발 중인 4.5+A 세대의 전투기입니다. 그 성능은 4.5 시대로시 현재 활약하는 EU 개발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나 프랑스의 라팔 등에 필적하지만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보유한 5세대의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시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한국의 진투기 F-4DE, 팬텀2와 P-5E, P-타이거2의 후계 기체로서 12만 250기가 생산될 예정이며 개발비 약 8,260억엔에 20%는 2016년부터 공동 개발에 참가한 인도네시아가 부담하고 그 보상으로 개발 종료 후 48대를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올해 5일에는 폴란드가 공동 개발에 9월에는 UAE가 개발 사금에 분담에 의욕을 보이는 등 세계 각국의 군 고관과 방위 산업 관계자가 지금 가장 주목하는 기체가 되었죠. 전투기에 익숙한 카메라맨인 후루카와 씨가 필자에게 말해준 바에 따르면 작년 10월 전시회에서 KF-21은 생산 실비가 있는 사천에 테스트 비행장에서 지상 전시회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눈앞에 저 실물이 첫 공개 비행을 한 만큼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한 것은 6기의 프로토타입 중 가장 새롭게 등장한 복좌 6호기입니다. 동시에 비행한 F-22 랩터나 F-16 파이팅 팔콘의 화려한 비행에 비하면 KF-21은 급선회나 놀등의 기동은 보였지만 아직 양산 체제에 들어있지 않은 점도 감안해 약간 무난한 비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 대부분 군 관계자가 참석해 KF-21의 비행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던 트레이드 데이와 달리 일반 방문사 중심의 퍼블릭 데이에서는
자국 국산기의 이름이 호명되면 회장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나거나 비행 종료 후에는 박수 감재를 보내는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엔진 시동 시에도 압축 공기와 전원을 공급하는 지원 기제를 사용해 활주하기 전부터 기체, 각부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는지 확인을 파일럿과 KAI 스텝이 꼼꼼히 체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텝에 의하면 그 신중함은 언더 디벨롭먼트, 개발 중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KF-21의 비행을 직접 본 기자의 반응은 한일 간의 감정을 떠나서 설렘으로 가득 찬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공개 비행에선 비교적 얌전한 기동밖에 선보이지 않았다며 아쉬워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KF-21이 개발 중이라는 점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실제로는 그 이상의 성능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향후 2000회 이상의 비행 시험을 실시해 2026년 중에 공대공 블락 1, 28년까지 멀티롤 블락 2의 양산을 시직할 예정입니다. 블락 3에서 5세대 전투기의 필수적인 요소인 스텔스성을 갖기 위해서는 레이더에 반사되지 않도록 미사일 등 무장을 동체 내부의 웨폰 베이에 경납해야 합니다. 블락 1과 블락 2는 기체의 간단한 리노베이션으로 구성되어 독자적인 방법으로 현대전과 미래의 대응 방법이 모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KF-21은 진장 16.9m, 진폭 11.2m, 전고 4, 7m, 탑승자 12명으로 F-35와 거의 같은 사이즈입니다. 최대 적재량 7,700kg, 엔진은 F터버너 부착익 F414G 400K 2개로 최고 속도는 마하 1.81에 이르죠. 높은 성능을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국산의 AESA 레이더가 있으며 나아가서는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레이저 유도 폭탄 등이 탑재되고 비행 제어나 전자전 장치는 최신형으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어쨌든 한국에 있어서 KF-21은 수건의 국산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자국에서 선투가 개발 계획을 내세운 것은 22년이 있습니다. 개발사금 부주도 있어 전부 내에서는 전투기는 수입하는 편이 비용 적게 든다는 의견도 뿌리 깊고 프로젝트는 몇 번이나 엎어질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다만 전투기 본체나 그 장비의 트러블로 인해 오랫동안 고생해온 한국에게 있어서 언제까지고 미국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만으로는 블랙박스화된 거체의 까다로운 운용 문제를 해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반론을 무답쓰고 자국 개발로 크게 방향타를 돌린 것입니다. 기자가 일본인의 입장에서 본 KF-21 프로젝트는 성능도 출중하고 비전도 확실한 상당히 가망이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보다는 말이죠. 그가 언급한 수입 전투기의 블랙박스 문제 등은 일본 역시 현재 진행형으로 겪고 있는 고충입니다. F-35 등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전투기는 성능은 좋지만 나사 하나를 바꾸는 것조차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날 계기를 끝끝내 만들어낸 한국이 부러울 수밖에요. 그동안 한국은 미국 로키드 마틴사의 기술 지원을 받아 4세대의 FA-50이라는 경전투기를 독자 개발의 수출로 순조롭게 하는 등 꾸준히 항공기술을 연마해왔습니다. 실은 같은 시기 일본의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산 전투기 개발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F-2 전투기는 F-16을 베이스로 한 미국과의 공동 개발로 5세대 전투기도 미국으로부터 F-35 라이트닝 1을 구입하는 것이 되어 드디어 2020년 말 6세대의 차기 전투기를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게 됐지만 실제로 자위대에 배치되는 것은 10년 이상이나 지난 2035년 전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전압을 보면시 항공기사는 자국에 의한 끊임없는 개발과 생산을 거쳐야만 발전하는 것이라고 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 P-35를 이미 40대 구입해 향후 최대 20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F-35는 가격이 비싸므로 구입 기수는 아무래도 한정되어 버리죠. 그 때문에 국방에 필요한 기재 수를 확보할 수 없고 한국 공군의 기재 갱신 수요를 맞출 수 없습니다. 또한 기재 정비나 부품 공급 등 유지 보호 문제의 경우 수입에만 입존하면 안보성 예기치 않은 트러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국이 언제나 구매국의 요구를 들어준다고는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율 변동으로 귀중한 외화가 외국으로 유출될 위험도 있습니다. 거기에 자국 개발의 허들은 높다고는 해도 국산 전투기가 또 하나의 옵션으로 있으면 구입처의 의향에 좌우되어 안보에 악영향이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무기의 가격은 본체의 가격이 3분의 1, 무기가 퇴역할 때까지의 개수비나 업그레이드, 소프트웨어 갱신 등의 운용 코스트가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KF-21의 최종 가격은 수출을 포함한 생산 수량에 달려 있지만 적어도 운영 비용은 F-35의 질반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죠. 개발과 수출의 균형을 맞추면서 국내 군수 관련 산업의 육성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을 목표로 호언할 정도로 순조로운 한국 무기산업. 이 국산 조음속 전투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그 야망을 실현할 수 있을지 없을지의 시금석이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가까운 국내의 수출 시장도 포함 한국의 보람의 동향을 앞으로도 주시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처럼 일본에게 있어서 한국의 KF-21은 견제의 대상이기 이전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자신들이 좌절했던 국산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데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는 항공 기술력까지도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한 한국. 한국이 이러는 동안 일본은 미국에만 의존하던 나머지 혼자서는 전투기를 개발하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일본 기자는 얌전한 기동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번에 KF-21이 보여준 고개 비행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끌어올리기엔 충분했습니다. 날아가면서 옆으로 한 바퀴 돈다든지 급선회로 방향을 바꾼다든지 위아래를 뒤집은 상태로 한동안 날아가는 등 탑건 같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장면들을 한국이 혼자 개발한 전투기가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죠. KF-21은 당장 내년부터 양산 수순에 돌입합니다. 즉, 머자나 KF-21은 에어쇼에서나 보는 희귀한 존재가 아니라 공군 기지 근처 동네라면 흔히 볼 수 있는 한국군의 주력 기종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죠. 미국 전투기를 사오던 것만으로 기뻐하던 나라가 어느새 국산 전투기로 날아다니고 있다니요. 이런 걸 보면 일본이 이를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네요.